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조선일보가 쟁점화하면은 여론이 되고 조선일보가 무시하면 이슈조차 되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상전벽해입니다. 조선일보에 의해 무시되고 있지만 이정현 방송계의 폭로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설을 실었는데요. 우선 중앙일보. 대통령을 언급하며 호통치고 애원하는 홍보수석의 모습에선 인사에까지 개입하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마저 떠오른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방송이 아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야말로 공영방송 본연의 업무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하고 KBS 이사 11명 중에는 정부 여당 측 추천 인사가 7명이나 된다. 이런 구조는 청와대가 KBS 사장을 통해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가 국가기관방송 역할을 다 하려면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을 좌지우지하고 보도나 프로그램 편성에 개입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예, 광고 듣고 토요 스페셜로 꾸미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이어갑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정현, 김시곤 통화 녹취 자료 공개로 KBS의 보도에 청와대가 개입해온 실태가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재직 중에 작성한 국장 업무 1일 기록, 이른바 김시곤 비망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망록에서 압박을 가한 주체로 등장하는 인물은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었습니다. 휴일에도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 관련 뉴스를 앞에 배치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윤창중 사태 때는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앞에다가, 윤창중 리포트는 뒤에다가 다루라고 했습니다. 2013년 7월 17일에는 당초 편집안에 없었던 국가기록원에서 남북대화 정상대화록 찾지 못해 이 리포트가 첫 번째로 방송됐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방하는 맥락이었습니다. 앞권은 2013년 10월 27일 청와대 안뜰에서 있은 아리랑 공연이란 제목의 리포트, 이거를 맨 마지막 순서인 16번째로 편집해서 방송했는데, 뉴스가 끝난 다음 이정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서 맨 마지막에 편집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땡방 뉴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당시 해경 123 정장은 퇴선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 있던 승객들에게 배에서 나와라. 이런 명령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해경의 책임을 덜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기획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이 기자회견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이정현, 김시곤 녹취록을 보면 기자회견 일주일 전인 4월 21일 이정현이 김시곤에게 해경에 대한 비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국민들의 분노가 정부 즉 해경으로 향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인데 일주일 뒤 기자회견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기획된 대응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공작이라고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 뒤 청해진 해운과 구원파에 집중된 일부 언론의 보도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커집니다. 4월 21일 이정현이 김시곤에게 선장의 잘못이지 그놈들 잘못이지 해경이 무슨 잘못이냐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4월 23일부터 보수 언론과 종합편성 채널을 중심으로 청해진 해운과 구원파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씨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면서 참사 이후 구조 군안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가려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역시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겨레 사설을 읽어야 합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참사의 책임이 해경 등 정부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결사적으로 덤볐다. 박근혜의 책임론에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박 대통령 자신도 이를 위해 방송, 뉴스 등 언론까지 통제하려 했음을 녹취록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해경과 검찰 등 정부 기관들도 이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일제히 협조를 거부했고 여당은 법 개정을 가로막고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참사 당일 청와대 안보실은 해경의 구조를 독려하기는커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영상을 찍어보낼 것을 요구했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주변에 50여 척의 어선까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아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기에 그처럼 결사적으로 방송을 통제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해 왔을 가능성이 짙다. 녹취록은 박근혜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연장은 물론이고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함을 잘 보여준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헛꿈을 버리고 특위 시한 연장과 함께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일각의 개혁 필요증에 기대서 유족들의 호소와 조사위의 활동을 폄훼해온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지금까지의 보도 태도를 성찰해보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오피니언 페이지 여적란에 실린 대통령의 월남 패망론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재개해서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어서 양국 관계는 그리 편치 않다. 2009년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처우 관련법을 개정할 때는 크게 사달이 나서 단교 직전까지 갔다. 사단 났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사달 났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훈처가 입법 예고해서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베트남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민족 해방전쟁 당시 교전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싸웠다고 하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과거 월남 패망의 원인은 내부 분열과 무관심이었다라고 말해서 무리를 빚고 있다.
상대국을 고려하지 않고 월남패망이라는 1970년대 용어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 원인을 관료, 군인들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내부 분열이라고 호도하는 용기가 더 놀랍다. 지난 1월 대국민 담화에서 월남이 패망할 때라고 운운한 적이 있었다. 2번씩이나 같은 말을 했으니 이건 실언이 아니다. 과거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한 한국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돼서 이런 망언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베트남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김해 신공항 결정 수용 불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불복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밀양 신공항 유치 실패에 이어서 대구 공항 내에 K2 공군기지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인데요. 이들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김해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에 앞서서 밀양 신공항설이 파다했을 때에는 이제는 승복할 때다. 네, 이런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입장이 바뀐 거죠. 대구시와 정치권이 이번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한국일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피해수에 그리고 K2 공군기지 이전은 당초 대구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가정 아래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현재 제11 전투비행단은 예천이나 영천으로, 대구공항은 밀양으로 이전해서 대구공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공항 부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밀양 신공항 유치를 전제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다가 신공항 유치 실패로 사정이 달라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위촉된 12명 중에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위원의 실명과 현재 직장 MBC에서의 직위까지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 보도자료는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는다며 대단히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인 양 조응천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실의 실수는 실수대로 문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할 말은 아닙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미국 447만 원, 영국 267만 원 등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었죠. 이런 조선일보가 어제 그게 오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실을 때에는 일면에 눈에 띄게, 정정 보도할 때는 이면 하단에 잘 보이지 않게. 네. 이런 조선일보는 남 실수에 관대하든지 본인에게 엄격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거칠고 한심합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고 파견법상 차별금지 의무 위반, 직접 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10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안전업무 외주화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누가 판결했나 봤더니 서울고등법원 민사일부 김상환 부장판사입니다. 네, 원세훈 잡아넣은 김상환 부장판사 기억하시죠? 네, 이 사건은 지난달 24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의 안전순찰원 397명이 원청을 상대로,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네, 그 뉴스입니다. 물론 1심도 순찰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지만 정당한 권익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상대로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 주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또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아일보가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과한 말 같지 않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중앙일보 시평 쏟아지는 시나리오, 우리는 준비돼 있나,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있다. 1994년 1차 핵 위기 때 검토됐던 군사적 옵션이, 즉 북한 폭격이 한국 측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이래 대북 군사행동을 거론하는 일은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막가파식으로 핵무기 증강을 밀어붙이거나 제3국 또는 국제 테러 조직에 이를 유출할 기미를 보인다면 미국이 나서서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선제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제 타격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전체로 확전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사태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에 대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작업이 성공 또는 실패한 이후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짝이 없다. 그런 자세로는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주변국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제 정부는 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슬기롭게 다룰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네, 미국도 중국도 전쟁 불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한국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것은 아닐까요? 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토요 스페셜, 잠시 후 최동석 칼럼, 여기는 제주, 김프로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기억력 감퇴, 우울증, 치매,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코골이, 이젠 작별하세요. 코골이 제로. 부담 없는 가격, 탁월한 효과 자신합니다. 검색창에서 코골이 제로를 입력하세요.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정신적 폭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폭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고 합법적인 것 같기 때문에 저항할 방법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과 연봉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성과 연봉제에 맞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신적 폭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옥죄는지 그 현상을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논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봄이 되면 어른들을 도와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는 콩밭을 맸습니다. 가을에는 밭에서 추수를 도와야 했고 겨울에는 여물로 쇠죽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을 해도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우리 세대는 다들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장군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과학자도 판검사도 화가도 선생님도 되는 꿈을 누구나 꾸었습니다. 장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삼시세끼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큰 공장도 세웠습니다. 높은 빌딩도 지었습니다. 자동차도 한 집에 한 대씩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올림픽도 월드컵도 치렀습니다. 해외여행도 늘어났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면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우리 것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쭐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뭔가요? 장군, 대통령, 과학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아니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의 정신은 더 초라해졌을까요?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유는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원론의 기초입니다. 오늘날도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효용이 증가한다고, 즉 잘 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살펴봅시다. 전쟁 후에는 그들도 모두 가난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풍요롭게 되었다는 말은 삶의 효용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의 폭이 과거보다 더 넓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타고난 성격, 취향, 재능, 욕구에 따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업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어느 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상교육인데도 대학을 가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염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렇게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 실현이 가능하도록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한 사태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여 돈이 많이 벌리면, 재산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오로지 골프 치는 것밖에 없고 룸사롱에 가서 돈 자랑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결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신적 태도입니다. 인간을 한낱 경제 성장의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로 경제를 성장시키면 경제 성장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사상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사무사하게 스멀스멀 우리의 머리를 장악해 들어왔습니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민 개개인이 시장 경제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하도록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책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세뇌시킵니다. 이런 조잡하고 사악한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이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럽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유럽의 근대 문명은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시민혁명이 개인의 발견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수준의 독자적인 문명을 건설하려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독립된 주체로서의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데카르트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유명한 명제를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는 칼럼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데 환상에 빠져 칼럼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악마가 나타나서 그가 장난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칼럼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 모든 것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하는 나의 정신만큼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순간 이 세계가 모두 사라지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정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이 세계는 나에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독립적인 나 자신의 존재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존재가 데카르트의 철학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개인이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집단에 속한 개인이 아니라 이 세계를 자율적으로 인식하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을 말합니다. 17세기에 일어난 데카르트의 사유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은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유럽의 학문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시대에는 권력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전쟁의 자원이나 수단으로 인간을 이용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되었을 때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체험한 유럽인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더 자율적이고 보다 더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개인이라는 존재가 절대화되었습니다. 개인이 존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존엄한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오늘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존엄한 개인이 될 수 있는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는 타인은 누구인가? 내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정신적 토대는 무엇인가? 나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평생토록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꺼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개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개인의 정체성이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이런 인간에 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사유의 힘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무리 명문학교를 나와도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권력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동물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철학적 질문들은 혼자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천재적인 지성인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축적된 사유의 깊이와 폭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깊은 문제의식이 있다면 선각자들이 고민했던 지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 학습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아리나 협동조합들도 있고 사설학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장사꾼들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적인 독립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정신적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이 보이고 그것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공동체와 같은 곳에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연대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연대하여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었는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 경영학 박사였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연환경 해설사 이현정 농민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제주도입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고 이렇게 등재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한라산, 동쪽의 성산일출봉, 그리고 거문오름과 용암 동굴계라고 해서 이 세 곳이 자연유산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선정이 되었던 거문오름과 용암 동굴계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주 공항에서 동쪽으로 있고요. 차로 약 3-40분 걸리는데요. 예. 그 제주에는 약 130여 개의 용암 동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 밑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이 용암 동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바닷가까지 흘러서 약 10개 정도의 용암 동굴을 형성했고요. 그러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제주도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등재되었던 오름인 거고요. 예. 혹시 창덕궁 가보셨죠? 아, 가봤죠. 예. 네, 거기 가면 개인적으로 못 가고 해설사분들 안내에 따라서 갈 수 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들어가서 사전에 이틀 전까지 예약을 해야지만이 하루에 450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하. 마지막엔 입장 시간은 1시고요. 세계자연유산 해설사분 설명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여긴 좀 특이합니다. 용암이 하도 흘러서 아예 산의 한쪽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말구평, U자형 있지 않습니까? 예. 말구평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여기가 동쪽에 보면 아마 가보신 분 많을 텐데 만장굴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형성된 그 10개의 동굴 중에서 유일하게 개방된 곳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화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동굴이 좀 갈라졌는데 예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 동굴이기도 했습니다. 16,000m 정도 됐으니까. 예, 그곳이 이곳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될 정도로 아주 되게 큰 곳입니다. 제가 여기도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어요. 그게 3코스인데요. 처음에 뭐 약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코스. 두 번째는 분화구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안쪽에 있는 곶자와를 가볼 수 있는 네, 그런 코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더 되시는 분은 전체 코스로 약 3시간 30분. 그래서 여기에도 심지어는 일본군들이 동굴을 파서 진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요거 10곳이나. 이것 또한. 예,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코스가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시고, 특히나 이곳 정상에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수십 개의 군락지가 보이고요. 서쪽으로는 또 한라산이 시원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동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 검은 오름을, 물론 꼭 사전 예약 이틀 전까지 인터넷으로. 왜냐하면 세계 자연유산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 음식물도 반입이 안 되고 스틱이나 아이젠, 뭐 양산, 우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들어가신 다음이나 들어가기 전에 옆에 바로 세계 자연유산 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 가면 4D 영화가 있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제주 설화를 소재로 해서 이 제주도 자연을 실사 이체로 보여준 4D 영화인데요. 정말 볼만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여기 그 영화 보면 그 내용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제주도의 힘은 풀 한 포기 하나를 잘 지켜갈 때 힘이 생긴다. 근데 이걸 영상을 만들고 이런 기관을 후원하는 곳이 또 제주도인데요. 막상 제주도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 난개발, 중국 화교 자본, 카지노 막 이런 거대한 자본을 하는데 오히려 제주도가 앞장서고 있는데 네, 여기 영화에서는 오히려 제주도의 힘은 풀 한 폭이라도 잘 지켜갈 때 생겨난다는 좋은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동쪽에 오시면 이 검은 오름과 용암 동굴계 그리고 이 세계 자연유산 세트 한번 꼭 가보시면 제주의 진짜 자연을 또 만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뿐인 거야 뭐 도지사의 캐릭터가 그러하니까. 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에서는 지킨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뭐 저기 강정마을 문제 같은 경우도 해군의 구상권 청구 그거 안 된다 이래 놓고는 뭐 말만 그렇게 도지사가 약속을 해놓고는 또 지금 말을 바꿨습니다. 참 원래 그런 분이죠. 뭐. 네, 우리 이현정 농민님, 그 어떻게 지금 토마토 잘 나갑니까? 예, 아주 뭐 평일에는 매일 아침 일찍 수확해서 보내는데 또 방송 덕분에도 듣는 분들이 많이 주문도 해주시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는 이 토마토 어떻게 구매할 방법 좀 알려달라 이렇게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5kg 한 박스, 10kg 한 박스 팔고 있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5kg는 13,500원, 10kg는 21,500원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010-6400-2229 제 전화기인데 여기로 성함이랑 뭐 키로수,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수확한 걸 당일날 보내면 다음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전혀 뭐 배송 과정에서 문제도 없고요. 저는 뭐 갓 그 밭에서 딴 거를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찰토마토 이현정표 찰토마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이현정 농민의 토마토. 다시 한번 주문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주시죠. 010-6400-2229입니다.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는 뭘 검색하면 될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꽃신의 농작물 치시면 좀 세부 제 사진도 얼굴도 나오고요. 재배 사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정 농민의 토마토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을 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 이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보컬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는 토요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큰 폭탄이 떨어졌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폭탄? 이정현 녹취록 폭탄. 말을 참 빨리 하시더만요. 네. 난 내파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리듬을 좀 넣으면 어떨까? 그게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쇼미더머니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참 저렴하더군요. 참. 그러니까 보통 전화 많이 오거든요. 예. 전화 많이 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오긴 하는데, 이 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전화를 하거나 위에서 뭔가 이렇게 빼고 싶을 때 전화를 하는 태도도 유형이 좀 나눠져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읍소형이 있고 솔직 읍소형이 있어요. 이거 아닌 거 아는데 한 번만 빼줍시다. 네, 한번 봐주라. 라고 솔직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트집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보통 대부분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말이 안 되는 걸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궁색하면서 얘기가 뱅뱅뱅뱅 겉돌아요. 근데 이제 이정현 의원 얘기는 들어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까놓고 내가 진짜 아닌 거 아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오. 진짜 말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라고 얘기를 차라리 내가 잘못된 거 안다. 그리고 뭐 맞는 말 다 한 것도 알고 정보 잘못한 것도 맞다. 그리고 해결이 잘못한 것도 맞는데 근데 너무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빼달라 하면 양심이라도 있을 텐데 아니면 정말로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아기가 맞게 갖고 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러이러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막 논쟁을 벌여가지고 해경이 진짜 열심히 구조를 했다든지 밤낮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의 오류를 찾아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막 뭐 팩트를 들고 온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논박을 해서 깨거나 근데 이제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딱 맞게 기다렸다냐. 딱 맞춰서 기다린 거거든. 그 얘기만 계속하면서 한번 살려주시오 했다가 또 이게 말이 안 되고 지금 나중에 조져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해경을 밟아놓으면 되냐고 막 또 트집을 잡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김충 국장이 하도 듣다가 말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얘기를 하면 또 막 딴 얘기를 막 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정말 수준이 그냥 이런 분이 홍보수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그 디테일을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 홍보수석은 뭐 하는 자리예요? 전화하는 자리지 뭐. 전화하는 자리. 아니 그 이원종 비서실장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한 거라고. 이게 지금 친박 쪽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보도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기사 넣어라 빼라 이런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본 거예요. 홍보라는 자리가 대부분 그런 굳은 일을 하거든요. 안 좋은 기사가 났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고 그리고 조금 좋은 포인트가 있을 때 최대한 집어넣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홍보의 주 업무라서 실제로 그 기업들도 보면은 그럼요. 그 홍보팀에서 하는 일이 회사의 리스크가 될 만한 그런 기사 빼고 그러니까 그 기사가 처음 노출되는 것이 바로 가판시장이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은 거의 없어진 뭐 저녁 때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 미리 찍어서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자기 회사 기사가 있으면은 바로 또 이제 거래에 들어가는 그 홍보팀은 밤낮이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굳은 일 많이 하는 데고 홍보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은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대접을 못 받거든요. 그 대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우쭈쭈 받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일하는 거 업무 자체가 이제 기자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완전 갑처럼 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식 이하로 구는 기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또 비위 맞추면서 대하고 또 뭐 이제 대행사에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광고주 용역을 주는 그쪽에서 또 막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껴가지고 정말 죽을 맛으로 일을 해.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도
돈도 많이 못 벌어요. 뭐하러 해,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제 홍보 대행사는 그렇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낫죠. 각 기관이나 각 그 회사나 이런데 홍보 파트에 있는 분들은 이제 불일 대행사라도 있으니까 예. 조금 낫기는 한데,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광고주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만 놓고 보면 정말 냉정히 보면 맞기는 해요. 업무 자기 원래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예. 불문율이 있죠. 예.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면 안 돼. 이게 공표가 되거나 드러난 이상 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표가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려면 그래서 논리를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발하고 예. 이걸로 이제 말이 안 되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업무인데 예. 그렇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정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이런 것조차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냥 다 까놓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알고 나 진짜 인간적으로 한 번 도와줘 해가지고 놓으면 그건 온정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정말 똘똘하게 논리로 가거나 솔직히 하는데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거기 때문에 진짜 정말 택도 아닌 일이죠. 그 기업 홍보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는요 과거에는 이랬죠. 자기 기업에 대해서 리스크가 될 만한 보도가 나오면 이 기사 빼달라 이러는데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기업에 리스크가 되는 오너는 내건 말건 신경 안 쓰는데 오너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될 만한 기사 나오면은 정말 사정 통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장난 아니에요. 그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정말 힘든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삼성? 아니 삼성은 오히려 젠틀해요. 도리어. 네, 오히려 젠틀하고요. 아니 이제 뭐 기자도 아닌데 뭐 한번 얘기해봐요. 삼성은 젠틀하고 있어요. 몇몇 진짜. 현대차 그러니까 딱 스타일이 나오는 게 현대차는 몸으로 뜁니다. 몸으로 뛰어요. 몸으로 뛰어. 몸으로 뛰고 막 갑자기 회사 앞에 온다든지. 하여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관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참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인상을 받는데 삼성은 매우 젠틀해요. 진짜 젠틀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말단한테는 젠틀하고 네. 윗사람한테 와일드한 거 아닌가? 아니요 다 젠틀해요. 삼성은 전반적으로 젠틀해요. 근데 사실은 이건희 이재용 깔 일은 많이 없잖아 우리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와서 뭔가 이렇게 불리한 기사가 있으니까 빼주세요 내지는 이런 거를 해도 그래도 젠틀해요. 되게 젠틀하게 나름대로 선을 지키면서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LG는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LG가 뭐냐면 기업 자체로는 마케팅도 왜 요즘에 우스갯소리를 그렇잖아요. 예. LG 마케팅은 너무 겸손하게 한다. 그렇지. 도대체 홍보실이 뭐 하는 거냐. 근데 LG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LG는 오너 리스크가 없어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오너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 SK 뭐 이런 데는 다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예.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그 홍보 담당자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열심히 뜁니다. 인간적으로 관계 맺고 술도 많이 먹고 뭐 밥도 많이 먹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LG는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없어서 그렇게 크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뭘 빼달라고 부탁하거나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젠틀하다 못해서 그냥 있나 없나 싶은 정도로 뭐 그렇게 하죠. 자, 그렇다면은 아주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매너가 있는지 없는지,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한 기업. 방금 이야기한 제일 좀 악명이 높은 데는 SPC. SPC. 예. 그저 파리바게트, 뭐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거 하는. 어떤데? 정말 거기는 여기가 갑자기 컸거든요. 갑자기 커가지고 각 방송사에 있던 분이 이제 임원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질척질척거리게 홍보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법조 있을 때인가요?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 가맹점 횡포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기사를 하나 이제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가 가맹 이제 그 본부한테 이제 못하겠다.
왜냐면 이분이 하다가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어허. 여자분인데. 예. 근데 이제 2년을 계약했던가 몇 년을 계약했는데 한 1년 정도가 남았어요. 예. 근데 내가 이걸 다 채우고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해지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영업은 밑에 사람들이 뛰잖아요. 예. 안 만나준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도 없다 그러고 뭐 나중에 하자 그러고 계속 도망 다닌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계속 하니까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유로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회사에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지. 네, 그리고 그거를 팔았던가 아니면 뭐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던가 넘겼던가 뭐 하여튼 본인이 더 일을 안 하는 걸로. 예. 그랬는데 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아, 암에 걸린 분한테. 네. 그 기간을 다 안 치웠다고. 그러니까 원래 계약 위반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말 환장을 노려다닙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걸 억울해해서 막 공정거래위원회 쫓아다니면서 뭐 하여튼 다 다니면서 변호사 쓸 돈도 없어서 혼자 소송을 했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혼자 소송을 해서 이겼어. 오호. 1심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알게 돼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겠다고 이제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회사 입장을 들으러 갔더니 난리가 난 거죠. 기사를 빼라. 생명이 떨어져가지고 오만 사람들한테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회사 선배, 무슨 위에 사람, 어디 뭐 밖에도 오만 사람한테 전화 오다가 나중에는 로비로 그 회사 부사장인가요? 뭐까지 와서 막 이게 입장을 정리해서 주시라. 그러면 제가 반영해야 될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 뭐 막 말이 안 되게 쓰지 않겠고. 근데 제가 볼 땐 요런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이건 기사가 나가야 될 것 같다. 근데 혹시 제가 참고해야 되거나 챙겨보지 못했거나 빠뜨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그럼 제가 보고 판단해야 기사를 쓰겠다. 그랬더니 막 기사를 빼라고. 다짜고짜 기사를 빼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혼자 살 때라 결혼하기 전이어가지고 주민등록이 친척 집으로 돼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그 외 오피스텔을 살면 전입을 안 해주는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전입 신고를 하면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주인들이 걸리니까 이제 그 전입은 안 되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집 없는 사람 서름이지. 그래서 아쉬워서 그거라도 어떻게 계약하려면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제 주소는 어디 옮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사는 어디 부모님이 제가 이제 지방에 계셔서 친척 집에다가 이제 제가 그 전입신고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친척 집을 찾아간 거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뭐 경찰을 털었든지 어딜 털었든지 털었겠죠. 일개 기업이? 네. 오호.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쓰고 와가지고 제가 집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요? 어디 가셨는데요? 그랬더니 집이 어디 무슨 동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동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이제 본인이 당황하면서 막 빼달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빼고 그냥 제가 기사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막 여기저기 막 얘기를 막 하면서 뭐 이제 막 그런 경우도 당하고. 우리 김프로에 대해서 뭐라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여자가 이제 안 좋다 뭐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 후배 기자가 와가지고는 그 술자리 있다가 와가지고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SPC 관계자들이 이제 송보실 관계자하고 저걸 했는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얘기를 하길래 참. 기가 안 차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지저분하게 플레이를 막 하기로 좀 유명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회사에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SBC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정현 의원의 그게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가 된 거를 각 방송사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그리고 KBS는 보도 안 합디다. 안 하니까. 아니, 씨발, 자기들이 당사자인데 왜 그걸 보도를 안 해? 그니까. 참나, 염치가 없는 거죠. 아니, 예전에 내 기억나는 게, 김시곤 국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기관영 사장 물러나라. 그렇죠. 이렇게, 거기서 폭탄 발언을 했지. 그건 보도를 했어. 그건 보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웃기잖아, 이게. 본인들의 그냥 밥그릇 논리대로 가는 거라서, 참 어처구니 없는데, 공이 다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사를 빼라고 막 얘기를 원색적으로 한 것을 공개가 됐는데 예. 이거를 지상파 뉴스들은 심지어 이제 당사자니까 네. 민망해가지고 자기들은 안 썼다고 칩시다. 네. 나머지 두 지상파 방송사들은 뉴스가 끝나기 직전에 단신으로 2줄로 보도했어요. 리포트도 안 하고. 그래서 보도한 게 다행이네. 조선일보는 내가 기사를 못 봤어요. 지면에서. 네. 무슨 인터넷 뉴스 이런 데는 나왔겠지. 그러니까요. 네, TV조선도 보도를 하긴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포츠 뉴스 시작하기 전에 보도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냐면 수도권에만 방송되거든요. 그렇죠. 지방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어제 시청률을 봤더니 네. 이제 시청률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한 군데서는 15%, 한 군데서는 17%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KBS 9시 뉴스가 예. 항상 상위권 5위 안에 있어요. 예. KBS 9시 뉴스가 거의 20%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인데 예. 그것도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예. 그분들한테는 거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뉴스로 다뤄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예. 주진우 김어준 씨가 이제 헌법소원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인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 그거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지만 개인 자격으로 다른 데서 그냥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 뉴스도 역시 다루지 않았어요. MBC는 이례적으로 그걸 다뤘더라고요. 네. 리포트로. 예. 좀 앞부분에 다뤘는데 나머지 데들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러면 이게 뉴스 가치가 없어가지고 안 다룬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낙검수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들이 갖는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얘네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까지 그때 여의도에서 집회하면 굉장히 많이 오고 이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면은 우리가 그 팟캐스트에서 대충 얘기한 거. 그것도 낙곰수도 아니야. 민동기 미디어 오늘 전 국장하고 그냥 하는 팟캐스트에서 몇 마디 했다고. 그거 갖고 아니면 줄줄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왜 근데 그래? 이제 그래서 옛날에 낙곰수가 한참 오르내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을 때도 보도를 잘 안 했거든요. 자존심 상하니까. 일부러 보도를 잘 안 했어요. 찾아보시면 메인 뉴스에서는 낙검수 관련된 소식이 거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이제 후보 시절이었으니까 후보하고 연관된 뉴스거나 이렇지 않으면 거의 없거든요. 낙검수에 대해서 박근혜가 후보 때 낙검수만 믿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한 본 적이 있었죠. 그 뉴스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그 경찰 발표, 검찰 발표는 믿지 않고 오로지 낙검수에서 제기한 의혹 이것만 믿고 붙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낙검수만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거는 인용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김어준 주진우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요거는 메인 뉴스 다뤄졌거든요. 리포트로. 불리한 기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뉴스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3사가 공이 다 뺀 것도 아니고 MBC는 굉장히 초반부에다가 넣었거든요. 이 새끼들 이제 곧 잡혀 들어갔다. 그런 어떤 전조의 의미로서. 아니, 그러니까 어제 헌재 판결 기사를 꽤 높이 한 4-5번째인가요? 기사를 넣었어요. 중요한 뉴스를 다룰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면은 배현진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편으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찝찝한 뉴스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면죄부를 준 것 같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주요 일간지나 종편 같은 데서는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거의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근데 매체만 활용하지 않으면 나와가지고 무슨 강연을 한달지 다른 형태로 뭔가 할 때 괜찮잖아. 라고는 그냥 마구 더 그냥 개차반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근거도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꼭 굉장히 좋은 뉴스이기는 한데 이게 영향이 어떻게 이제 확산될까 조금 두려운 생각도 좀 그렇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편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여당 친화적인 인사를 갖다 앉혀놓고 인터뷰의 형식을 빌어서 마음껏 얘기하게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나와가지고 그냥 무슨 뭐 팟캐스트가 됐든 뭐 모바일로 뭐 다른 게 됐든 막 그냥 얘기를 하고 다녀도 예. 사실 할 말 없게 돼버리는 거기도 한데. 그런데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이른바 새누리당과 가까운 인사들 중에 언론인 신분으로 나와서 떠들어서 새누리당에게 도움 되게끔 한다 해도 영향을 끼칠 만한 인물은 없어요. 뭐 그렇긴 하죠. 누가 있어? 조갑제가 있겠어. 뭐 유근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기는 한데 그 뉴스 자체도 지상파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뭐 이정현 의원의 그런 굉장히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옛날 같으면 뒤집어졌을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정말 뒤집어졌을 일이죠. 만약에 무슨 저 DJ 때나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이 뭐 KBS 사장, MB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이게 녹취가 나왔다.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그만둬야지 우선은 그만두거나. 조선일보 일면에 쓰고 난리 났을걸요? 그렇죠. 근데 뭐 조용히 넘어가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네 편 내 편으로만 그냥 가는 게 언론의 수준 자체가 그냥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예. 참 너무 안타깝고 한스러운.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이거는 사실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영국 BBC의 총리실에서 연락이 가가지고 그 기사 내려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랬다면 또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공영방송 PBS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뭐 이 기사 내려라. 저거 대체해라. 이랬다면은 정권이 뒤집힐 일이죠 이게. 근데 너무 막 무덤덤해졌어요 지금. 네.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도. 그러니까 한성교 의원 얘기하는 거 봐요. 뭐 EBS를 통제하라고? 교육부가 통제하라고 막. 그거 막 장관 웃지 말라고 막 다그치고 할 소리입니까? 그 인간 많이 늙었대. 그러니까. 난 누군가 했어. 눈이 많이 튀어나오셨다. 글쎄 말이야. 안압이 높아지셨나? 예. 나이 들수록 더 뇌가 섹시해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아직은 젊은 한선유 아닙니까? 예, 이게 완전히 마인드가 동태예요. 썩은 동태야, 썩은 동태. 참 하여튼 제가 같이 근무를 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있을 때는 아마 나가셨을 테니까 그래도 어쨌든 같은 회사 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창피합니다. 그분하고 같이 일했던 어떤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많은 생각 없이 뇌를 굉장히 보호하시는 분이었다고. 뇌를 많이 보호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뇌를 행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뇌가 훼손될까봐 별로 뇌를 많이 쓰시지 않은 분이었다. 많이 쓰셨으면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교육부가 EBS를 통제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출발이 KBS 3TV 아니었어요. 네.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슈도 안 되고 쟁점도 안 되는 이런 구조. 결국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열심히 쟁점화해야죠. 네.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역사의 맥락으로 보나 우리 정치 발전으로 보나 이렇게 쟁점도 안 되고 이슈도 안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국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잖아요. 네. 아마 다음 대선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겠죠. 이 이슈 묻어버리려고 애쓸 거예요. 주류 언론에 의해서 묻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잊지 않아요. 이 역사에 기록되겠죠. 네. 대선 때까지 계속 이 리스크로 간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좋지. 정권 교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김프로이드 함께 했는데 어떻게 김프로쇼? 네, 김프로쇼.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려고 제가 새로운 걸 준비했어요. 어떤 거? 왜냐면 지상파에 안 나오잖아. 주진우, 김어준의 소식은 안 나오잖아. 예. 그래서 김프로쇼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서서히 시사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 같아서 어떻게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시네마스터. 네. 시네마스터는 잘 올라오고 되고 있어요. 있네. 보니까 올라오고 있어요. 영화 2등이야 오늘 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화 1등은 뭐예요? 시네타운 19. 이제 또 어플 날이 오겠구나. SBS 형님들이 하고 계시는. 야, 또 뭐 하나. 형들이 오래 재즈가 했지. 알고 싶다. 재즈가 알고 싶다. 네.
하여튼 뭐 새 프로그램 있는데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 김프로 쇼에는 주진우 기자 팟캐스트계에서 홀연히 사라지셔가지고 어디서 잘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 세 분은 활약하고 계신데 우리 또 주진우 기자는 안 나오니까 주진우 기자를 모셔가지고 우리 돼지 엄마와 함께 또 소감을 들어야죠. 지상파 방송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 김프로쇼에서 주진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본인도 나오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김프로쇼 아주 또 점점 재밌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 또 사랑하고 계시는데 더 우리가 부양을 해서 알겠습니다. 10위권까지는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주진우 기자가 나오면 10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주진우의 티켓 파워를 한번. 우리도 주진우가 폭탄 발언을 좀 해줘야 돼. 하여튼 이따 제가 한번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이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